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은 467억 4천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460억 6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또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54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된 후 시장의 거래에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다음으로 기업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지목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엔비디아 지분 확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조선업 등 다른 산업이 재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지역에 러시아군이 진입한 것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빅토르 트레구보우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이 지역 마을을 장악하며 진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에 이어납니다. 일단 뉴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슈와 함께 장 초반에는 장기 국채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대감은 있었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결국에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에서 이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이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현재 2.2%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는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전혜경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장에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삼성, SK하이닉스 웃을 수 있을까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엔비디아 실적을 계속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전반적으로도 풍향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도 기대치가 있었는데 일단 매출과 이익 부분에서는 예상치 상회한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낙폭을 그리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에 대한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나눠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였는데요. 2분기 매출 4,467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05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3% 늘어난 매출은 데이터 센터용 GPU, 특히 AI 서버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이란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여기에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540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는 월가 추정치였던 531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으로 AI 반도체 수요가 단순히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 국면임을 보여준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 반응은 당소 냉랭했습니다. 정규장에서 0.1% 하락했고 장 마감 후에도 시간 외 거래에서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실적이 부족했다기보다는 그만큼 기대치가 과도하게 선반영된 결과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AI 거품론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호실적에서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오른다는 심리가 필요적으로 작용한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매출과 가이던스 모두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좀 따져볼 것이 있는 게요.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좀 못 미쳤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흐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어떻게 전망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고 엔비디아는 그 중심에 있다는 건데요. 특히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을 웃돌았다는 건 GPU 수요 확대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란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준 셈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또 구글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수십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 흐름이 유지되는 한 엔비디아의 독보적 위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확실한 호재입니다. 엔비디아가 GPU가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HBM3와 차세대 HBM4의 주요 공급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번 실적과 가이던스가 보여주는 강한 수요는 곧 국내 기업들의 실질 개선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가 HBM4에서 가장 앞서 있고 삼성전자 역시 공급망 확대 전략을 강화하고 있어 두 기업 모두 AI 열풍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엔비디아가 공급사 다변화에서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론이 공격적으로 HBM4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서 경쟁 강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인데요.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기술 우위와 안정성을 생산 능력 또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향후 주가와 실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매출이 좀 잘 나왔고요. 가이던스 또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AI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것은 H20 칩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여부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아직은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액 10조, 한국 증시 공매도 천국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요즘 이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잔액이 불과 5개월 만에 지금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라는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하락에 좀 베팅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증시 분위기는 한마디로 입법 리스크와 함께 공매도 리스크에 짓눌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매도 잔액부터 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유가증권 시장 공매도 순보유 잔액은 10조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당시 약 4조 원 수준이었던 것이 불과 5개월 만에 3배 가까이 불어난 건데요. 코스피 시총 대비 비중도 0.4%까지 올라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이 증시를 사실상 옥죄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매도가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는 점인데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대규모 매도가 쏟아지면서 하락세를 더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을 안긴다는 겁니다. 특히 국내 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높아서 공매도가 늘수록 외국의 자금이 영향력이 커지고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법 변수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대기업 경영권 불안을 키우는 상법 개정안,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는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겁니다. 결국 공매도 확산과 연이은 입법 리스크가 맞물리며 증시는 좀처럼 반등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증시에서는 지금 공매도 확산뿐만이 아니라 입법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코리아 업을 외치면서 계속해서 증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주가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앞으로의 증시 전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부터 국내 증권사까지 정부 정책이 오히려 증시를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이번 세제 개편을 두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던 코리아 업 취지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콩의 CLSA 역시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며 이번 정책이 오히려 기업 투자 의지를 꺾고 자본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국내 증권사 전망도 어둡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코스피가 연말까지 2,960에서 3,060선으로 밀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고 하나증권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으로 강화된다면 코스피 상단이 3,240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의 3,100선을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물론 단기적으로 은행채 금리 하락에 따라 주담배 금리가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인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효과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세금과 규제, 불확실성을 풀어주는 정책적 단결인데 지금처럼 방향이 엇박자로 나간다면 투자 심리를 회복하긴커녕 더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치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 반등 흐름에서 계속 소외되고 박스피라는 낙인이 더욱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코스피가 3,200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공매도 증가뿐만이 아니라 입법 리스크 그리고 세제 혼선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좀 크게 위축이 된 모습인데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하루빨리 해소가 돼서 다시금 다시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엑시노스 부활, 퀄컴 긴장하라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봤을 때 아무래도 엑시노스 관련된 이야기면 스마트폰 관련된 댓글인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에 관련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스펙 경쟁뿐만이 아니라 핵심 부품 경쟁까지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삼성전자에서 이 엑시노스 2600을 갤럭시 S26에 탑재할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요즘 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있을까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스마트폰 경쟁은 기술 주도권 싸움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초슬림폰 시장을 보겠습니다. 삼성은 두께 5.8mm의 갤럭시 S25 엣지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며 애플보다 먼저 시장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애플이 오늘 9월 내놓을 아이폰 17 에어가 5.5mm로 더 얇기는 하지만 카메라를 단일 렌즈로 줄이는 등 여러 기능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삼성은 카메라 2개를 유지하면서도 얇기를 구현해 디자인과 성능을 동시에 잡은 균형 있는 혁신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는 폴더블 폰입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만든 무대이자 여전히 주도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갤럭시 Z 폴드 7은 글로벌 초기 판매량에서 이미 기록적인 성과를 냈고요. 올해 안에 첫 트라이플 폴더폰을 공개할 예정인데 이는 단순히 제품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스마트폰의 사용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AP 전략이 중요합니다. 삼성은 내년 S26 시리즈에 2나노 공정 기반의 엑시노스 2600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퀄컴 칩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체 칩은 곧 기술 독립과 원가 절감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벤치마크 수치도 긍정적인데 기존 엑시노스 대비 20% 이상 성능 향상, 발열과 전력 효율 개선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는 삼성 스마트폰 경쟁력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퀄컴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적 카드가 됩니다. 결국 삼성에게 기술 혁신은 단순한 제품 경쟁을 넘어서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을 스스로 설계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 자체는 이렇게 새로운 기술 제품에 그치지 않고 기술 확장을 위해서 더 나아가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판도를 바꾸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는데요. 그럼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점유율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국내 시장에서 삼성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판매 점유율 82%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80%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2분기 점유율을 19%로 세계 1위를 차지했고요. 미국에서는 점유율 31%까지 끌어올리며 애플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단발성이 아니라 전략적 포트폴리오의 효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은 폴더블 S 시리즈가, 중저가 시장은 A 시리즈가 고르게 성과를 내면서 사실상 모든 가격대를 커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건데요. 또한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도 강점입니다. 베트남 생산기지는 상반기 누적 생산 20억 대를 돌파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원가 절감과 대규모 공급 능력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대응 체제를 갖췄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갤럭시는 아재폰이란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폴더블 폰과 초슬림
스마트폰 같은 혁신 제품으로 젊은 세대 충성도가 높아지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갤럭시가 더 힙하다는 반응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갤럭시 S26 울트라에 들어갈 차세대 메모리를 두고 경쟁사보다 최소 1년은 앞섰다고 평가했고요. 엑시노스 2600 역시 퀄컴 의존도를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갤럭시 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베트남 생산 기지에서도 계속해서 수주가 잘 나오고 있고 매출도 잘 찍히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또 여러 가지 가전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의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슈가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온 만큼 오늘 주가 추이 또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혜경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한화가 필리조선소에 7조 원을 쏟는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력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한양해과 길려드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하나그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합니다. 불과 1억 달러 인수했던 조선소에 이번에는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요 7조 원을 추가로 단행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다시금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하나그룹은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합니다. 이 하나그룹은 지난해 말에 1억 달러를 들여서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50배에 달하는 금액을 다시 투입을 하는 겁니다. 이 돈은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산업협력펀드에서 나오게 됩니다. 투자의 목적은 분명한데요. 지금은 연간 한 척밖에 만들 수 없는 조선소를 앞으로는 20척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도크 2개와 암벽 3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12만 평 규모의 블록 생산 기지도 새로 짓습니다. 여기에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자동화 설비나 스마트 야드 운영 기술까지 이렇게 접목할 계획인데요. 단순히 건조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미국 안에서 최첨단 조선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건조 물량을 20척까지 늘리겠다라는 포부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서는 이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한나 이 필리조선소를 또 찾아갔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았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번 방문이 정상회담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이노 명명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방명록에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한다라고 남겼습니다. 축사에서도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미국 조선업 부활에 힘을 보태겠다. 또 이번 협력이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72년 된 동맹이 이제는 안보와 경제, 기술이 결합된 전략 동맹으로 발전한다고도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이번 행보는 마스가 프로젝트와 연결돼 있고 양국 관계를 경제적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상징적 메시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전히 마스가 프로젝트와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핵심 메시지가 내놓고 짓는 그런 요즘의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조선업과 시장에 어떤 변화가 불러일으킬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상황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투자는 한국 조선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입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가 발주한 유조선과 LNG 운반선은 2029년부터 차례로 인도될 예정인데요.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에너지 안보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동시에 한국의 조선 기술이 현지에 이식이 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 기반이 강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의 자동화 설비와 스마트 야드 시스템이 적용되고 한국 설계사인 디색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자국 조선업을 다시 살릴 수 있고 한국은 기술과 일감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투자 규모가 7조 원에 달하다 보니까 재무 부담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미 간 협력 강화라는 외교적 성과와 함께 한국 조선업 전체의 경쟁력 확대라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투자 아무래도 이제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더 해나가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이 조선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라는 포부가 보이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회담 직후에는요, 양회 이런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후속 논의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네, 일단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원자력 협력이었습니다. 27일 부산에서 열린 에이펙 에너지 장관 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미 원자력 협력 차관 협의가 열렸는데요. 우리 측에서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미국에서는 제임스 댄리 에너지부 부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상회담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들을 이어가면서 앞으로는 정부 차원의 협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나 SMR 분야는 양국 기업들이 이미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확실히 뒷받침하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제 실제로 사업 협력으로 연결될 만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MR 분야 관련해서 여러 기업들이 지금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실제로 원자력 관련된 MOU가 여러 차례 좀 진행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원자력 분야에서만 4건의 MOU가 이미 체결이 됐습니다. 먼저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의 엑스에너지 그리고 아마존 웹서비스와 함께 SMR 협력에 나섰습니다.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서 7억 달러를 투자해서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한수원은 미국 우라늄 농축업체 센트러스와 손을 잡고 현지 농축 설비 구축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미국 에너지 개발사인 페르미 아메리카와도 MOU를 맺었는데요. 이건 텍사스에서 추진 중인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입니다. 결국에는 원전 전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입지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간의 계약을 넘어서 이제는 한미 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MOU 어떻게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 글로벌 SMR 경쟁이 이제 막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특히나 아마존처럼 세계적인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용화 속도와 투자 안정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적 의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협력은 정상회담에서 나온 마하가 프로젝트, 즉 미국을 원자력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상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된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는 안보 동맹을 넘어서서 에너지와 기술 동맹으로까지 확장되는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우리 정부가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협의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으로 인해서 미국 내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에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이제는 원자력에는 마아가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원자력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제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제약사 유한양행이 이달에만 이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1,700억 원 가까운 원료 의약품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협력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온 만큼 이번 협력에 대해서도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이번 계약 규모와 또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번 계약은 한마디로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재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한양행은 27일 길리어드와 약 850억 원 규모의 C형 간염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일에도 840억 원 규모의 원료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이달에만 합치게 된다면 약 1,7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규모도 꽤나 큽니다. 작년 유한양행 전체 매출의 약 4%를 차지하는 수준이고요. 계약 기간은 내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라서 앞으로 2년 가까이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이 됩니다. 사실 양사의 인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업계에서는 20년 넘게 거래가 이어지는 건 드물다. 또 품질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길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제를 또 보유하고 있고 유한양행 어떤 의미를 또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네, 길리어드는 HIV와 C형 간염 치료제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제약사로 꼽힙니다. 대표적으로는 HIV 치료제 빅타비와 신약 백신인 예즈투고가 있는데요. 예즈투고는 지난 6월에는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요. 이달 26일에는 유럽연합에서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성장 전망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예즈투고의 2030년 예상 매출을 약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4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판매가 본격화된다면 당연히 원료의약품 수요도 크게 늘어납니다. 이때 유한양행이 핵심 공급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즉 길리어드의 글로벌 시장 확장이 이제는 유한양행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폐암 신약인 렌라자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중장기 전략들도 좀 궁금합니다.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지금 유한양행은 크게 두 가지 전략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투자 재정비인데요. 일단 올해 상반기 GI 이노베이션과 엔솔 바이오사이언스, 셀비온 같은 지분을 매각해서 약 4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단순 투자보다는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한 축을 살펴보면 신약 성과가 있겠습니다.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가 바로 대표적인데요. 미국에서는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와 병용 치료제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신규 환자의 4명 중 1명이 쓰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을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2027년쯤에는 매출 1조 원을 넘길 거라는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재정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길리어드와의 오랜 협력을 통해서 이달에만 지금 1,700억 원 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폐암 신약인 렉나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과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전까지도 같이 체크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업 가치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은 467억 4천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460억 6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또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54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된 후 시장의 거래에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다음으로 기업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지목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엔비디아 지분 확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조선업 등 자급자족해야 하는 다른 산업이 장기간 방치된 만큼 재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지역에 러시아군이 진입한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빅토르 트레구보우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이 지역 마을을 장악하며 진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 법안을 이번 주 신속 처리할 예정입니다. EU 집행위는 영향평가를 생략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로 했으며 일부 미국산 농수산물에는 특혜 관세를 적용합니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연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에 대해서 독립성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은 관망세인 자세가 깃들어졌다라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관련해서도 그래도 기대감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막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역시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갈수록 힘을 내줬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이죠. 이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는 계속해서 좀 더 낙폭을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21%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가 좋았습니다. 0.24%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 안에 이 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S&P 500 지수의 주가 흐름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0.32% 상승하면서 그래도 막판으로 갈수록 3대 지수가 힘을 내줬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살펴볼까요? 10년물 국채 금리 0.49% 하락하면서 4.2%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계속해서 좀 장기 국채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준이 흔들릴수록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더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다시금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29% 상승하면서 역시 반도체주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 기대감이 좀 같이 깃들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0.93% 상승했습니다. 배럴당 63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더 감소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유가는 좀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흐름이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더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혼조세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죠.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0.09% 하락하면서 결국에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장중에 계속해서 좀 상승불을 켜주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소폭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대감이 있었던 탓인지 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빠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브로드컴은 0.75% 상승했고요. AMD도 0.31%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9%,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만 팔란티어 역시나 계속해서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죠. 간밤에 2.5%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금융주 쪽으로는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0.24%, 관련해서도 은행주 단에서는 계속해서 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소부장단에서는 좀 혼조세인 모습이 좀 더 두드러진 모습이었지만 역시나 유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엑소모빌은 1.13% 상승했고요.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1.2% 상승하면서 유가 단에서 에너지 단에서는 그래도 상승부를 켜줬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반도체 풍향계로 불릴 수 있는 만큼 엔비디아 실적을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록히드 마틴과 몽고디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습니다. 순이익과 매출, 가이던스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이 467억 4천만 달러가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EPS 또한 괜찮았습니다. 전망치가 1.01달러인데요. 1.05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출 가이던스도 중요하겠죠. 전망치가 531억 달러였는데 540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역시나 전망치보다 위에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는요, 중국 전용의 인공지능 칩셋인 H20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역시나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H20의 수출이 막힐 시에 향후 실적에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엔비디아 지난 12분기 보고서를 보면요. 11개에서 매출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번은요.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시간 외의 거래에서는 좀 낙폭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매출도 조금 더 따져보자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대부분을 좀 더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 부분이 H20에 대한 판매가 없었다면 아무래도 수익이 조금 더 불안정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H20칩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중국 수출이 제한이 됐다가 지난 7월에 판매돼서 재개가 승인이 된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다시금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앞으로의 H20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안에서는 데이터 센터 매출도 중요합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신 세대 칩인 블랙엘 칩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엘 판매가 1분기 대비해서 1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부분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증가했고요. 로보틱스 또한 69% 늘어난 것으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서 가장 큰 성장 기회다라고 보고 있죠. 젠승화 CEO 또한 AI 다음으로 로보틱스가 가장 큰 성장의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관련해서 틱스 부분에서도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안에서도 매출은 잘 나왔지만 H20 칩에 대한 우려는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도 매출이 사상 최고가까지 나왔지만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회하면서 어느 정도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부분을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풍향계인 만큼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록히드 마틴도 살펴볼까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이 개인의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분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자금으로 경제, 이 안보 기금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록히드 마틴 같은
같은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상무장관이 이야기한 만큼 더욱더 이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정부의 산하 기관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매출이 대부분 정부 조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더욱더 강조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얼마 전이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온 만큼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로키드 마틴 대변인은 CNBC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강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시작한 것은 국부 펀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국가 경제 안보 기금을 통해서 같이 좀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이전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관세에서 나오는 자금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미국이 좀 더 필수적이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국가의 활용도를 계속해서 좀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부펀드가 아니라 국가경제안보기금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에 대한 돈은 한국과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동맹국의 자금을 활용할 것이다라는 발언들이 어떻게 시장에서는 좀 반영하게 될지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지분과 관련된 이슈들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체크해 볼까요? 네, 몽고디비입니다. 지금 37%나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는데요. 사실 이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이 안에서도 역시나 AI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점이 체크가 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2분기 매출이 24%나 증가했습니다. 또 이 안에서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일단 주력 서비스가 아틀라스라든 이 서비스 안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급증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2분기 매출 5억 9,140만 달러고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4%나 크게 는 겁니다.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벡터 검색뿐만이 아니라 보안이라든지 고가용 기능을 강화했고요. 랭체인과 템포럴 같은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AI에 대한 활용도를 굉장히 높였다고 합니다. 또 미국 안에서의 공공 부분도 확대를 했습니다. 일단 연방 보안 인증과 함께 지금 레벨 5를 인증을 더욱더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아마존 웹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정보 기관의 전용 섹터를 활용해서요. 민간 데이터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기업인 만큼 계속해서 이 클라우드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도 계속 좀 더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주가가 급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굉장히 크게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에도 신규 매출이 굉장히 역대 최고치였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AI 시대에 맞춰서 핵심 인프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강하게 몽고디비 입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요즘 AI 모멘텀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인프라 자체가 AI와 함께 묶이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 또한 상향을 하면서 몽고디비에 대한 투자자의 투심 또한 더욱더 지금 기대감이 부풀어진 상황이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요. 오늘 간밤에는 37%의 급등까지 보였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인도에 이 50% 관세를 발효를 시작했습니다. 관련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미일 공동 성명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생산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중국의 이야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클로즈업 해볼까요?
네, 지금 미국이 인도의 50% 관세를 본격적으로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50% 가장 큰 고율 관세입니다. 브라질과 중국과 지금 맞대응하고 있는 수준의 그런 50% 관세율인데요. 인도에서는 아무래도 이 관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입니다. 이 모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 4차례를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부과한 관세 중에 가장 큰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국가별로 기본 관세 25%에 더해져서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해서 징벌적인 관세 25%가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50%가 부과가 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간 더 시도를 하기 위해서 통화를 시도했는데 모디 총리가 아무래도 지금 이 전화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5번째 협상을 좀 이어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인도가 대결을 택하게 되면서 50% 관세율이 조금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관세 대상 안에서도 보면요. 의류와 보석, 신발과 가구, 화학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대미 수출의 55%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더 이 앞으로의 하방 압력을 좀 더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의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의약품은 또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관련해서도 쿼드 동맹에 대한 헌신을 좀 재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전략적인 동맹은 유지가 되겠지만 무역적인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도 체크해 볼까요? 네, 한미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북한 이야기가 있어서 준비해 봤는데요. 이 북한의 IT 인력 지금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북한의 IT 인력을 지금 대응을 나가야 한다라는 스탠스로 보입니다.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AI로 위장을 해서 전 세계 지금 프리랜서 계약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스탠스로 보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IT 인력을 좀 파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번 돈을 사실상 무기라든지 탄도미사일의 개발 자금으로 지금 돌려쓰고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된 겁니다. 아무래도 AI 기술을 인용해서 신분이라든지 위치를 위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묘한 방식으로 인해서 프리랜서 계약을 따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활동 지역을 보니까 북미와 유럽, 동아시아 등지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접적인 해킹이라든지 자금 탈취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경고 지침을 업데이트하면서 북한 인력이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수법을 공유했고요. 미국에서는 러시아와 라오스, 중국에서 북한 활동을 돕는 개인과 단체 4곳을 추가로 또 제재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 역시도 피해가 입지 않도록 지금 주의보가 발령이 된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미일 3국이 관련해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 지금 차단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안 문제를 넘어서 아무래도 안보까지 좀 직결이 되고 있는 문제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공동 대응이 어떻게 더욱더 강하게 해결해 나가게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까지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중국 입장에서 AI 반도체 생산을 3배 정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H20 칩에 대해서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수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내년
내년부터 AI 반도체 생산량을 지금의 3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웨이를 비롯한 기업들이 새 공장을 짓고 있고요. 3개 공장이 가동이 된다면 SMIC 같은 이 생산 능력이 더 넘어설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7나노 공정을 2배로 확대하면서 하웨이나 비렌 같은 토종의 설계 업체들의 수요를 더욱더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딥시크도 유명하죠. AI 스타트업 딥시크도 중국 반도체 최적화에 나서면서 역시나 국산 반도체 성능의 한계를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모델 딥시크 모멘텀이라고 같이 불리면서 중국이 고성능 칩 없이도 효율성 있게 AI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앞으로 더 개발이 될지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HBM 메모리까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주도하고 있는 HBM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에서 HBM3에 대한 시험이 합격을 하게 된다면 추격에 더욱더 나설 수 있다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HBM 관련해서도 시장의 점유율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스탠스가 보이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AI 반도체 안에서의 경쟁 구도가 아무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들도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가 추이들도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김민 앵커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장에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홈플러스 매장뿐 아니라 신뢰도 무너진다라는 댓글입니다. 요즘 홈플러스 관련해서도 계속 좀 매장을 축소하고 있는 분위기죠. 여기에서 금융당국이 MBK 파트너스를 전격 조사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조사 내용은 어떤 배경에서일까요? 네, 먼저 어제 오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MBK 파트너스 본사에 또 대규모로 조사 인력을 파견하면서 현장 조사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자면 지난 3월 이 첫 조사가 있었던 이후에 약 5개월 만에 재조사인데요. 이번 조사는 최근 불거진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이 깊습니다. 핵심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벌어진 각종 거래 과정에서 즉 불공정이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보겠다는 건데요. 조사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겠습니다. 또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에 이 펀드 출자자 구성 과정, 그리고 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 매수 구조, 여기에 내부 정보 비공개 여부 등 이 단기 채권 발행의 정당성까지 현재 모두 테이블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MBK가 기업회생 신청 준비를 하면서도 이 사실을 외부에 숨기고 또 이 와중에 단기 채권을 발행한 의혹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또 보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금융시장의 질서교란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MBK 조사 시점이 아무래도 홈플러스 점포 폐점 발표 직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정치권이라든지 노동계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MBK가 최근 홈플러스 점포 15곳의 폐점을 또 예고를 하면서 네. 정치권과 노동계 모두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이익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한다. 이런 비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4일 이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결성한 홈플러스 사태 대책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폐점 즉각 철회와 함께 회사의 정상화 노력을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여기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개최까지 언급하며 또 MBK의 책임을 따지겠다고 나섰고요. 이런 정치적 또 사회적 압박 속에서 금융당국은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현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조사는 단순한 서면 점검을 넘어서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직접 조사라는 점에서 특히나 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조사가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취임 이후에 더욱 강력한 액션이라는 점입니다. 이 원장은 과거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며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이 투자한 구조를 이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밝히면서 또 강하게 비판한 전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단순한 법률 위반 여부를 넘어서 사모펀드의 구조 자체, 그리고 투자에 따른 책임 소재까지 묻겠다는 금융당국의 기조 변화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 조사는 홈플러스 문제를 넘어서 사모펀드의 투명성과 또 책임 문제까지 다뤄질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기 수익 중심의 투자 방식이 좀 더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 결과에 따라서 국회와 노동계, 금융당국의 입장에 따라서 또 충돌이 또 예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JP모건까지 진짜면 시세에 큰 영향 줄 듯이라는 댓글입니다. 관련해서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JP모건까지 요즘 리플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분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또 주게 될까요? 네, 댓글처럼 이 JP모건이 실제 XRP를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은 미국 SEC가 여러 건의 현물 XRP ETF 신청서를 심사 중인 상황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미리 XRP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위즈덤트리, 그레이스케일 등 6개의 주요 자산 운용사가 수정된 신청서를 제출했고 또 최종 결정은 2025년 10월 이후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만약 ETF가 승인된다면 기관의 자금 유입이 넘어서 또 유동성 확대,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소문을 현재 중요한 변수로 또 보고 있습니다. 다만 JP모건의 실제 매집 여부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또 피해야 되고요. 또 SEC 결정과 기관의 실질적인 참여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JP모건 입장에서는 매집을 했다면 굉장히 또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리플의 관심도가 굉장히 뜨거운데 오라클 시장에도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오라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좀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인 거잖아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말씀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시장도 또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리플이 전통적인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넘어 탈중앙화 금융의 또 핵심 인프라인 오라클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라클은 외부의 현실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체인링크가 거의 독점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리플은 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통 금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또 스마트 컨트랙터에 연결할 수 있는 오라클을 개발 중인 상황이고요. 이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가 된다면 XRP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또 정확한 금융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핵심 자산으로도 거듭날 수 있겠습니다. 이는 XRP의 수요와 활용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가치 재평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6시 55분 기준으로 보시면 이 XRP는 현재 2.98달러로 1.4%대 약세를 기록하면서 주요 코인들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또 리플의 오라클 진출의 영역을 봤을 때 이 단순한 확장을 넘어서 새로운 시장의 표준을 제시하려는 그런 시도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중에서 리플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오라클 시장까지 진출했다라는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리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실적이 답이겠죠. 엔비디아 발표 주목이라는 댓글입니다. 역시 지금 전 세계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지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답이겠죠라는 말처럼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 관련해서도 국내 증시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HBM 관련해서도 반도체 안에서 흐름들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또 영향을 받아서 어제장에서의 영향력은 다르게 또 분산이 되긴 했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HBM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탔는데요.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작용을 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가 작용을 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아직 실적 발표 전까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인식 때문에 또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둘째는 AI 기술에 대한 회의론인데요.
최근 이니셔티브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이 기업들의 생성형 AI 투자 중 총 95%가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 역시 이 AI 기업들의 가치가 현재 과도하게 상승됐다고 경고하면서 시장에는 일종의 거품 논란이 다시금 부각이 됐습니다.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어제처럼 AI와 직결되는 또 HBM 관련주들이 특히나 조정을 받는 흐름을 또 보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HBM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기대감은 있지만 어제는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매출과 가이던스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좋은 실적을 내놓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하락하면서 기대감이 여전했다라는 점으로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HBM 이야기가 나온 만큼 SK하이닉스가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어떤 흐름들을 예측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오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또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HBM 수요를 주도하는 또 핵심 기업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서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삼성증권에서는 2분기 클라우드 기업들의 전망이 상향 조정됐고 또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십인 이 GB200과 GB300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부터는 다시금 성장세가 가팔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HBM 공급 계약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또 초기 가격도 예상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대신증권 쪽에서는 HBM 수요가 AI 확산뿐 아니라 일반 서버 수요 회복까지 더해져 또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도 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기술력과 공급망 측면에서 여전히 우위에 있고 또 내년 상반기를 봤을 때 공급 물량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조정보다는 중장기적인 수요와 또 실적 개선 가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보셨다시피 AI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도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뉴스가 어떤 건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리벨리온 소식입니다. 반도체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HD 현대중공업, 지금 방산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스탠스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만약 관련해서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미국의 팔로알토에서 열린 이 학술 행사에서 신제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AI 반도체 리벨 쿼드라고 하는데요. GPU에 견주할 만큼 굉장히 또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인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공개가 됐던 리벨 쿼드는 삼성 파운드리와 협력해서 만든 차세대 AI 칩입니다. 이번 칩은 엔비디아 GPU인 블랙엘급의 성능과 또 높은 에너지 효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의 4나노 공정으로 생산이 됐고 최신 HBM3 메모리까지 탑재돼 있습니다. 덕분에 단일 칩으로도 수백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초거대 AI 모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칩을 여러 개로 나누고 또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칩넷 아키텍처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 방식은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 또 연산 속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전기요금 부담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 현장에서는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모델인 Q13를 실제로 돌려보는 시연도 있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고요. 결국 단순히 스타트업 성과에만 그치지 않고 삼성 파운드리의 첨단 제조와 패키징 기술이 뒷받침됐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까지 함께 주목받은 무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한 이런 차세대 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최상위 이 GPU와 견주해볼 만한 정말 좋은 성능을 가졌다고 하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이런 파운드리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삼성 자체는 제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반도체 설계 과정에서도 AI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삼성은 제조와 설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스템 LSI 사업부 안에는요, AI 에이전트 태스크포스를 새로 꾸렸습니다. 반도체 설계 전 과정을 AI가 직접 관여를 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보조 프로그램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설계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결과를 피드백하면서 수정 작업까지 능동적으로 해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AI가 문서 작업에만 쓰였다면 이제는 반도체 공정까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나노미터 단위의 복잡한 설계도 AI가 들어오면 속도와 정밀도가 크게 향상이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런 기술들 덕분에 삼성이 이제는 퀄컴 같은 경쟁사와 격차를 좀 빠르게 좁힐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최근 들어서 이미지 센서 수주, 또 엑시노스 신제품 개발 같은 성과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AI를 활용한 설계 경쟁력까지 보강이 된다면 시스템 반도체 전체 사업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설계뿐만이 아니라 제조를 두 축으로 해서 동시에 키우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져서 지금 텍사스 테일러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지 준비 과정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은 이제 현재 본격적인 가동 준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요. 내년 말쯤에 가동이 목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50개가 넘는 직무에서 대규모 인력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나 7월 말에 있었던 테슬라와의 계약이 큰 전환점이 됐는데요. 자율주행용 차세대 AI 칩을 테일러에서 생산을 하기로 했는데 이 규모가 무려 23조 원에 달합니다. 2나노급 최첨단 공정이 적용되는 만큼 가동이 시작된다면 다시 한번 삼성의 기술력이 입증될 전망이고요. 오스틴 공장에서는 애플의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생산할 계획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와 애플, 글로벌 빅테크 두 곳의 물량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테일러 공장의 안정적인 가동은 이미 어느 정도 보장된 셈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현지 고용 효과도 큽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생산직만 3,500명 이상 새로 채용할 예정인데요. 지역사회와의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이렇게 기술과 고객사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함께 끌고 가는 전략으로 미국 내에서 파운드리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설계 혁신뿐만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테일러 공장에 대한 가동 준비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글로벌적으로 파운드리 경쟁력을 더욱더 우세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앞으로의 성과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합병 소식이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자회사인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를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 프로젝트 본격화 앞서서 지금 체제를 정비하겠다라는 포부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합병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계에서 꽤나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가 합쳐져서 올해 12월에는 통합 HD 현대중공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방식은 간단합니다. HD 현대미포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 현대중공업의 신주를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비율은 HD 현대미포 1주당 HD 현대중공업 0.4059주인데요. 이 과정이 끝나게 된다면 모 회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통합법인의 지분을 약 66%가량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번 합병은 HD 현대중공업의 대형 선박과 방산 역량, 그리고 HD 현대미포의 중형 선박 전문성을 합쳐서 이제는 중형과 또 대형 전반에서 세계 최강의 조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설비와 인력, 연구개발 자원을 한데 모으게 된다면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초격차 기술에 투자할 여력도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업계에서도 6년 전에 중간지주사 설립 이후에 이제는 가장 큰 사업 재편이라고 평가할 만큼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가 합쳐집니다. 올 12월에 통합해서 HD 현대중공업으로 탄생을 할 예정인데요. 역시 시너지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합병의 핵심이 바로 방산 분야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스가 프로젝트와도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방산 쪽으로는 어떤 시너지를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합병을 통해서 가장 기대가 되는 점은 한마디로 K방산에 대한 강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같은 천반 군함들을 건조를 했고요.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함정을 수출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 해군과 맺은 함정 정비협약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서 미 해군 유지 보수 시장에도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들을 미리 마련을 해놨는데요. 여기에다가 HD 현대미포가 가지고 있는 중형 도크와 설비가 더해지게 됩니다. 이제는 대형 군함부터 중형 함정, 또 정비 보수까지 이제는 정말 조선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영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함정 신규 계약 규모가 약 5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통합 HD 현대중공업은 이 시장에서 2035년까지 방산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마스카 프로젝트와 연결이 되면서 미국 발주 물량까지 앞으로 확보를 하게 된다면 국내 방산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K방산의 위상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K방산 쪽으로 계속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35년까지 방산 매출 10조 원이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지금 새로운 해외 법인 설립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이 해외 법인 설립 얘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해외 사업 확대도 이번 재편의 중요한 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통합법인과 함께 올해 12월에는 싱가포르의 투자법인을 새로 세울 예정입니다. 이 법인은 베트남과 필리핀, 그리고 새로 추진되는 HD 현대비나 같은 이런 해외 조선소들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신규 조선소 발굴과 글로벌 파트너십 협력까지 맡게 되면서 사실상 해외 사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 이 전략이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조선업들이 중국에 밀리게 되면서 벌크선이나 탱커 같은 일반 상선 시장 점유율을 중국에 좀 많이 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생산 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는 원가 경쟁력도 높이고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려는 계획인 건데요. 또 북극 항로 개척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쇠빙선 같은 특수선 시장도 타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소의 방산과 특수선 역량에다가 이 중형 조선소의 설계와 생산 능력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친환경 선박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깃들고 있습니다. 네, 올해 12월에 탄생하게 되는 통합 HD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방산뿐만이 아니라 특수선의 해외 산업까지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다 그런 그림들이 지금 전략으로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글로벌 군함 시장까지도 이 공략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스탠스가 보이니까요. 어떤 성과를 가져오게 될지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일라이릴리가 먹는 비만 치료제 임상 상상을 해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라이릴리 주가 또한 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지금까지 주사제로만 쓰이던 비만약이 이제는 알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편하게 알약을 먹을 수 있다라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께서도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결과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일라이릴리가 이번에 발표한 신약의 이름은 오르포글리포론입니다. 하루 한 번 먹는 약으로 기존 주사제와는 다르게 경구용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일 텐데요. 이번에 나왔던 임상 3상 결과를 살펴보면 체중 감량에 대한 효과도 확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혈당 지표도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효과가 일라이릴리의 기존 주사제인 마운자로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주사를 맞는 부담 없이 알약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환자들의 편의성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는 이 알약 형식이 비만약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알약으로 바뀌게 되면 또 쉽게 먹을 수가 있고 사실 주사보다는 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 또한 이제는 경공 비만 치료제를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좀 판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예전에는 주사형 비만 치료제가 많았더라면 요즘에는 이렇게 알약형으로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올해 5월에는 자사약품인 위고비의 알약 제형을 미국 FDA에 허가 신청을 내린 상태고요. 연말이면 승인 여부가 나올 전망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임상 결과도 강력한 모습이었는데요. 64주간 복용을 했을 때 평균 체중이 13.6%가 줄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사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알약 비만약 경쟁이 본격화되는 거고요. 시장 자체도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지난해 전 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를 약 12조 원 정도로 추산을 했었는데 2035년에는 200조 원 규모까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위고비가 작년에 10월에 출시된 이후에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올해 상반기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700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위고비가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최근에는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까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국내에서 비만약 치료제 시장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인데요. 이렇게 주사형이 아니라 알약까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약사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어떤 전략들을 좀 세우고 있는 걸까요? 네, 이렇게 비만약 시장이 점차 좀 치열해지게 된다면 국내 제약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동제약은 자회사를 통해서 먹는 비만 치료제를 후보 물질로 개발 중인데요. 지난 6월 미국 당뇨학회에서 임상 1상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식욕 억제와 지방 연소를 동시에 노린 이중 작용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한미약품, D&D 파마텍, 인트로 바이오파마 같은 회사들도 각각 전임상이나 초기 임상들을 진행하면서 후보 물질들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분위기도 뜨겁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의 비만약 시장의 규모가 매우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분기 매출만 1,000억 원을 넘어섰고 위고비는 출시 9개월 만에 1,338억 원의 매출 그리고 점유율 80%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가격 경쟁과 또 부작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마운자로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위고비가 가격을 최대 40%까지 내리게 됐고요. 우리가 서울 종로 5가 약국에서는 20만 원대 초반에 이 위고비가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격 장벽이 낮아지게 된다면 이제는 단순히 치료 목적을 넘어서서 미용이나 체형 관리 수요까지 더해져서 앞으로는 시장 확대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작용까지 관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도 발빠르게 신약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가 확실한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도 또 앞으로의 시장 주도권에 대해서 이 관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월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